그때 기준으로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 강연회 가가지고 이석기 의원이 뭐 밥솥 폭탄 같은 얘기한 건 약간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건 좀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정당 차원에서의 관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논리적으로는 해산이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때보다 심각하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때 통진당 뭐 해봤자 6석 이렇게 되는 정당이 날아가는 것과 107석인데 107석이 날아가고 실질적인 기능하는 가장 큰 야당 덩어리가 날아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간을 뭐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하면서. 근데 네,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준수한 토크, 준수한 토크. 자, 6월 순서입니다. 자, 폭풍 같고 정말 전쟁 같았던 대선을 자 치르시고 자 드디어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뭐 대선이라는 게 정말 신경 쓸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계엄 이후에 딱 6개월 좀 더 지났는데 2025의 전반기는 어떻게 지나간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한 토크. 자, 대선 기간 동안 자 가장 아쉬웠던 부분 뭡니까? 뭐 선거 결과가 우선 아쉽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있어서 대선에서의 1%씩은 다 하나씩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라는 생각 많이 하고 네, 한 15까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게 아쉬워요. 예, 예. 네, 아쉽습니다. 승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아쉽고. 그렇죠.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내부 조사도 계속 돌리고 하지만 이게 정당의 내부 조사는 되게 진지하게 돌리거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사실 시기나 아니면은 방식 등을 좀 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게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 정당 내부의 조사는 자기의 전략을 짜야 되니까 되게 진지하게 하는데 진지하게. 그 진지한 조사에서 한 번도 보수 진영이 이기는 방법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예.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뭐 이제 고민들을 했던 것인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선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선도 그렇고 그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버티기 전략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버티기 전략. 네, 그래가지고 그 덩어리짐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작전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뭔가 새로움으로 승부하려고 했던 개혁신당과는 굉장히 거기가 오히려 강하게 충돌하는 거죠. 자, 뭐 아쉬운 장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좀 보람 있었다. 보람차다. 어쨌든 개혁신당이 창당한 지 1년 남짓 됐는데 총선으로 시작해서 이제 대선까지 치러냈으니 선거를 치러갈수록 이제 역량이 축적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원래 이 작은 정당들 만들어지면은 대부분 그냥 뭐 때 되면 합당하겠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 듣는 경우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쵸. 저희는 되게 두 번 다 의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냈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제 그런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상수로 놓고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돌아가면 이렇게 하고 싶다. 혹시 뭐 단일화 압박 과정에서 흔들린 적은 혹시 있었습니까? 단일화 저는 전혀 없었고요. 전혀 없었고. 예, 왜냐하면 내부 조사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둘이 합쳐도 산술주가 합쳐도 이기지 못한다 지표가 계속 나왔었고 그러려면은 단순히 그렇게 합치는 것이 아니라 파격을 통해 가지고 승부 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기려면은 그걸 계속 견지해 왔었는데 뭐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거짓말했던 거죠 솔직히 맞아요. 예, 합치면 이긴다고. 그래서 전화를 예. 전화를 진짜 수신 예. 거부 예, 그런 거 많이 했었. 합치면 이긴다고 거짓말하면서 이제 맞아. 그 사표 방지론 같은 거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뭐가 될까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 전화는 잘 받더라고요. 아니 당연하죠. 고마웠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예. 제 전화는 계속 잘 받아줘서 고마웠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신성범 의원 그때 단일화 추진 단장이었나요? 네. 그분들 전화는 좀 텔레그램은 받았었잖아요. 신성범 의원님은 뭐 저랑 과방위에서도 친하고 저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인간적인 예의는 해야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도 좀 받고 예. 좀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난감해하던데 맞죠? 그러니까요. 근데 신성범 의원님도 데이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서로 데이터 아는 상황에서는 거짓말 못 하죠. 중간에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던 거 알죠? 그거 아시죠? 예, 예. 중간에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유, 세상에. 예, 다 중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니까요. 예, 뭐 제가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이준석 후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해요? 대선이라는 대선 거는 후보를 제가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대선이라는 건 그걸 제가 다 설득을 하면 제가 정당 대표죠. 참 답답한 양반들입니다. 제 성격을 잘 아는 분들은 설득도 잘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이후의 근황은 이제 점점 조금씩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자, 이제 기혁신당 이제 대표가 지금 없죠? 지금 천하람 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 어디 가셨어요? 오늘 출장 갔습니다. 이제. 예. 아니 예. 그 전 대표. 아 그분이요? 민주당 갔죠. 민주당 갔죠. 무슨 뭐 인수위 비슷한 거 거기 뭐 국정기획위 거기 국정기획이 한다는 것 뭐 같은데. 미연하고 있죠. 예. 예. 근데 뭐 글쎄요. 뭐 좀 중요한 자리 갈수록 빛이 난다기보다 중요한 자리 갈수록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 기대합니다. 정책위장도 거 갔죠. 정책위장? 그분은 전 정책위장. 그분은 모릅니다. 저는. 그 뭐 하시는지 모르죠, 그분. 그분 모릅니다. 그분하고 뭐 조대원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뭐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일단 가시는 것만 알고 그 다음에 네.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고 모릅니다. 우리가 알 네. 수가 없죠. 자, 요즘에 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난 대선 토론 때 우리 네.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이 되셨죠. 네. 전남의 AI 데이터 센터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세게 붙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공약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지금 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조목조목 그 공약에 대한 허점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었어요. 정작 어제 그래가지고 최태원 회장이랑 또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서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또 그 행사하고 왔죠. 근데 울산에 하고 네. 해남에 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울산이나 사실 남동 임해 지역이 그러니까 영남 동해안가 남해안가가 사실 전력 사정이라는 거 봤을 때 최적지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남에 가면은 풍력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데 풍력으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품질의 전기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이제 ESS라든지 아니면은 백업 전력망 이런 것들을 확충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백업 전력망은 어디서 나오냐면 영광 원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광에서 거기까지 해남까지 송전선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럴 바 영광에 짓지 왜 여기다 하냐. 맞아요.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저기 좀 사업가들한테 휘둘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에다가 AI 이 예. 데이터 센터를 예. 짓기로 했는데 이 전남에 짓는 것도 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대한민국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쌀 때는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지만 그리고 그 일본과 중국이 양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은 정부 리스크가 있고 일본은 지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많이 유치하면 된다. 이게 제가 대선 때 계속 얘기했던 건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작동하려면은 회선도 위치가 중요하고 그렇죠. 전기 품질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그 관리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죠. 근데 해남은 이 세 가지 조건에서 다 약간 좀 안 좋은 안 곳인데 좋죠. 정치적인 상황이 아닐까. 거기 가면 솔라시도 그 예, 솔라시도. 복합단지라고 예. 이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사업하는 분들과 좀 이런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그렇죠. 게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을 좀 예. 합니다. 저는. 예. 뭐 그거를 그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예, 이런 예, 거죠. 저는 그런 의심이 그리고 듭니다. 결과적으로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울산 또 해남 이것도 광 케이블 깔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전선도 깔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전력망과 그리고 통신망이 다 필요하죠. 근데 결국은 이거 예산하려고 하면 결국은 한전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경로상에 위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가 이 광 케이블이 이런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그게 이게 그 광 케이블이나 아니면 전선을 타고 가면은 중간에 중계기도 많고 또 우리 매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느려지는데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은 금융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내가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걸리는 속도 이 지연 속도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몇 배나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오는 데이터는 다 어디 거쳐가냐면 부산 아니면 통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또 해남까지 가져가 가지고 또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다만 몇십 미리세컨드라고 하더라도 그게 입지 조건에 불리한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잘 네.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판단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편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전에게 떠넘겨가지고 한전으로 하여금 전기요금을 올리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부담을 그렇죠. 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요금 많이 오를 겁니다. 이게 엄청 이렇게. 올라야 예.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원전 2기 짓는 거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또 이제 정책 가져가고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광고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이게- 바람개비예요? 그러니까 풍력 이게- 발전소가?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이제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이제 우회전하고 이런 일도 일어날 거고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이게 정책적 불확실성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관심을 끄는 게 지난 15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랑 우리 이준석 네. 의원님이랑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렇게 예. 그리고 권영진 예. 의원이랑 식사를 하셨네요. 예. 공간에서 예. 4층 공간 고기 그렇죠. 고기 근데 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예.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나서 풀어보세요. 그거를 밖에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풀어봐요. 예. 안 내가 되죠. 그럼 얘기를- 그거는 내가 아는 것부터 풀까? 어떤 거요? 근데 제가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봉 장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던데 뭘? 네. 아니 근데 진짜 선봉 장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에서 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아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예, 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일단 경상부터 세게 해야 되고 네. 고생이 많을 겁니다. 네. 고생길이 열렸어요. 오 예, 시장님은. 맞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날 가장 중요하게 얘기된 거는 어떤 겁니까? 보수 진영의 전반적인 들어오라고 얘기했잖아. 그거에 다 누구 만나도 얘기합니다. 요즘은. 예. 그런데 제가 안 됐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변수가 너무 많다. 맞아. 예. 뭐 특검도 있겠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특검 결과에 따라 정당해산 심판 걸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걸 거라 봅니다. 네. 정당 해산. 예. 네. 그리고 뭐 솔직히 국민의힘의 의원들 아직까지 3년씩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대패가 예상되는데 아니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욕으로 5년 버텨온 보수 세력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낼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이재명 욕으로 그냥 버텨왔는데 그게 욕을 그렇게 먹고도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게 지속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고민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죠. 일단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수 정치권의 재편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15일에 회동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네. 자, 일단은 그런데 이준석 우리 의원께서는 보수 정치권의 개편에 관련해서도 네. 올해는 아닐 수 있다. 올해는 너무 빠르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으로서 이게 지리멸렬하고 지금 특검 정국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보수 정당이 지금 겪어야 될 파고가 너무 세다. 그리고 지금 겪어야 될 여기 특검 정국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보수 정당이 새로운 변신이라든가 새로운 전환점을 해서 저 지방선거를 목표로 해서 뭔가를 새로운 도모를 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탄핵 대선 이후에 사실 그 뒤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적폐청산이 뭐니 하면서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엄청나게 털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방선거 치러질 가능성도 없거든요. 거기다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냥
개인 비리처럼 되어버린 그런 적폐청산이 아니라 이거는 계엄 국면이었기 때문에 정당까지 엮여 들어가는 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개혁신당 만들어서 창당하기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탈당하기 전에 내가 12월 27일에 탈당할 건데 여기 와서 얘기했잖아요. 탈당할 건데 진짜 할 건데 저는 믿었는데 남들 안 믿었지. 그 전에 며칠 앞두고 정신 차리냐에 따라 가지고 총선 결과가 좀 다를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정신을 언제 차리냐에 문제. 그때 정신 안 차린 거거든요. 정신 안 차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신 그래서 안 차릴 확률이 높다 생각하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예. 근데 저는 알아 먹었는데. 근데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저는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스킵? 거의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지난 지방선거 2022년에 네. 그 당시 이준석 대표의 뛰어난 영도력 하에서 사상 최대 승리를 거뒀어요. 맞아요. 18개 중에 13개를 이기고 광역을 5개를 이제 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경기도지사 진 거는 또 대통령 각하께서 또 신나게 또 개입하셔가지고 그 말아먹은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14대 4였을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이준석 대표의 지도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남은 어쩌면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그냥 혁신한다고 하면은 영남 지자체들은 또 이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자, 서울이 사실 박빙승부가 될 것 같고 그럼 오세훈 시장이 개인 영역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남는 곳이 이제 충청도거든요. 충청도가 예. 대선 성적표를 봤을 때도 이게 좀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요. 충청도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충청도의 그 후보들이 대전의 이장우 시장, 충남의 김태흠 지사, 그다음에 김영환 충북지사, 그리고 최종의 최민호 시장 이렇게 있는데 사실 다음 선거에서 이분들이 새로운 인물로 받아들여질 건가는 약간 좀 캐치 마크예요. 그래서 마크죠. 왜냐하면 그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명 빼놓고 막 그냥 좋게 생각해서 한 명 정도? 제가 그러니까 다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도 제가 그렇게 뭐 박한 평가는 하지 않겠지만 평가는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겠지만은 냉정하게 내년에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적 역량이 있을 것인가. 한 명 정도 후하게 쳐주면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항상 충남이나 이런 데 선거 어려우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진석 의원 중심을 상상하던 이게 뭐냐면은 백종원 씨 출마시켜야 된다. 근데 백종원 씨가 요즘 완전히 온라인상에서 욕먹고 있거든요. 그 회사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아니라. 그런데 충청권에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인사를 영입해올 역량이 있느냐, 또는 개혁신당이 그런 인사를 영입해올 역량이 있느냐, 그게 지금 눈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참 여러 가지로 그렇겠습니다. 근데 개혁신당도 걱정이 많을 텐데. 걱정 많죠. 국민의힘 걱정할 때가 아닌데. 저희도 그런 걱정 많습니다. 지금 걱정을 저희는 제가 대선 끝난 다음에 뭐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당 체계화한다고 이제 프로그래머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 대표 다시 맡을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뭐 몇 주 뒤에 판단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당 대표를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해야죠. 그거는. 사실 개혁신당 하면 이준석이고 이준석 하면 개혁신당이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다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박찬대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가 박찬대다. 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개혁신당은 이준석이고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당 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많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준석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보수 정국에서 보수 정당의 재편과 이 보수 정파의 재편은 일단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는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특검 국면이 되면요. 소위 친윤계 또는 윤핵관이라 하던 사람들은 이 당이 강경 대응 모드를 버리지 않길 바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수사하다 보면은 뭐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우선 분위기 잡기 위해서 체포 영장 같은 거 들어올 수 있거든요. 체포 동의안 같은 거. 그랬을 때 여기서 단일 대우를 뿌리치고 만약에 어떤 대표나 이런 사람이 뭐 우리 의원 잡아가세요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제일 경계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난투극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물리적 그럼 난투극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머리채 잡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네. 봅시다.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네. 당 대표를 했던 당이고 하고 하니까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전당대회가 제가 곧 열릴 것 같아요. 7월이나 그렇죠. 8월 네. 열리게 되겠죠. 자, 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김문수 전 후보 얘기 나오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얘기 나오고 안철수 의원 얘기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오고 뭐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누구 하나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말린다는 얘기가 계속 기사가 나와요. 근데 보통 보면 말린다고 하면 나오잖아요. 주변에서 말린다고 하면 나와요, 보통. 그럼 그렇게- 말려서 말 그렇게 이준석 의원이 네. 얘기했잖아요. 말려서 말 제 들으면 얘기가 그냥 안 아니고. 나오면 땡인데 네. 이제 나오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사람 만나고 다니겠죠. 예. 그 정치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보통 그런 이제 스타일이죠. 꼭 이제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다른 원로를 찾아가지고 얘기 좀 듣고 예,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출마 결심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저는 제가 그런 게 이제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웬만한 선거에 제가 손 들고 나오거든요. 그냥 제가 나가고 싶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격식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제가 어떤 자리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생각하면은 저런 건 자천으로 제가 나가지. 이걸 뭐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그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안 나올 사람이 행동한 건 게 아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 뭐 할 거냐에 대해서도 본인이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에 있는 인사들이 지금 언론 인터뷰라든가 네. 언론 그 얘기하는 얘기를 보면 네. 독이 든 성배인데 굳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진짜 안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독이 든 성배라도 마시고 보자겠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 성배를 왜 마셔요? 네. 안 그러면 지금 뭐 딴 거 할 게 없다 이렇게 아니,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방선거가 어려우니까 이걸 패스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천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총선 때 등판을 해서 그때 총선 공천권을 딱 쥐고 내 사람들을 더 확 정치가 솔직히 그렇게 뭐 어차피 저 사람이 제껴지면 내가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다고 잘 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네. 역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가만히 뒤에서 폼 잡고 있으면은 나를 떠받들어 갈 거다. 이거는 삼김 시대 이후에 박근혜 정도 이후에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100%할 겁니다. 100%할 것이다. 100% 할 거고 100%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지점들 의원들 도발하면서 뭐 당연히 토론하면 그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란 특검 해가지고 우리 의원 잡아가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면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죠. 뭐 내가 계엄했습니까? 뭐 이런 거 하겠죠. 이제. 그러면 당이 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않을까요? 그 길로 가겠다 판단한 이상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그건 제 예상입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제가 출마 수순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죠. 저는 김문수 전 후보 출마할 거라고 전 예상. 예. 어떻게 보십니까? 돌려보고 될 것 같은 나올 텐데요. 거긴 오히려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김문수 후보는 예. 김문수 후보는 불출마의 가능성이 있다. 예. 오히려. 전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긴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선거도 스킵하지 않았던 나경원 대표인데 그게 뭐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한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 다음에 상황을 보지 않을까. 예.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예. 자, 이준석 의원님의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용이 될 수 네, 인용이 될 네. 거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 입으로 저는- 말씀해 주세요. 자, 저는- 누구 출마 예상하십니까?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분이 나올 것이다. 네. 또 다른 분은 오늘 김문수 장관이 애매하게 볼 겁니다. 이거. 애매하게. 예. 원희룡 전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 장관님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요. 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특별하게 나올 사람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원 장관이 나오시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정체가 이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친윤이 정체가 없죠 지금. 예, 정치 세력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떠밀려 나올 것이냐가 약간 모호하고 오히려 원 장관은 지금 내년에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 보궐선거 무조건 열리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거에 이기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 이렇게 된다면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세 분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한동훈 100% 이깁니다.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100% 이긴다. 예,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뭐 우리 당도 아니고 그냥 누가 됐으면 좋겠다 입장에서 안철수 의원이 되는 게 제일 저랑 관심사도 비슷하고 좋긴 하죠. 그런데 이 구도로는 한동훈 대표가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이죠. 네.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네, 이게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하고 같이 열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같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외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뭐 김문수 전 후보도 그렇고 이렇게 거물급 인사들의 원내 입성도 관심거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인천 계양 출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솔솔솔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용인갑 얘기도 있고, 예. 뭐 아산 출마 얘기도 있고, 뭐 나오는 지역은 다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게 본인의 정치 앞으로 행로에서 가장 뭐 명분이라던가 실리 어떻게 보세요? 선거 중에 제일 난이도 어려운 게 보궐이거든요. 예. 가가지고 체급과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지역에 미리 밭을 갈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체급과 함께 나의 메시지 고공전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곳인데 내년 4월경이면은 아마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이 꺾이기 전일 텐데 가가지고 과연 거기 승부를 개인 능력 하나로 돌파하는 게 쉽겠느냐? 이게 지역의 보궐선거, 총선 보궐선거 같으면 전 당이 동원돼가지고 당력 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해낼 수 있겠느냐? 하면은 영웅 되죠. 거기 그 셋 다 어려운 지역구들이니까 하나로 돌파하면 이제 굉장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거니까 욕심이 나겠지만 안 되면 이제 약간 좀 황교안 대표 같은 약간 예. 그 막 대표도 하고 막 기분 내고 막 총리도 하고 다 기분 내고 하는데 나중에 종로 가서 뚝 떨어지고 나가지고 이분은 수도권에서 안 먹히나 본데 이렇게 그냥 판명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약간 두려워하고 있을 거다. 근데 하지만 정치적으로 진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정말로 더 다음번에 차기 주자로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는 진짜 한 번은 승부를 봐야 되지 않나요? 본인은 아마 자기가 무슨 서울시장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 나간다고 할지 모르는데 예,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장. 예,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라는 아주 강한 카드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설마 오세훈 시장이랑 뭐 시정 이해도나 경선을 붙는 건 아닐 테고 조금 좀 뭐랄까 급변 사태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당내 분위기를 씨앗이죠. 급변 사태다. 예,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자, 그렇습니까? 자, 참 진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자꾸 근데 국민의힘 상을 여쭤봐서 죄송해요. 예. 자, 김민석 예. 총리 후보자 관련된 얘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개혁신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된 게 지금 들어가면은 얼마나 세게 파고들지를 아는 난 거죠. 진짜 한번 이준석 의원이 들어갔으면 네. 정말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고. 들어갔으면 뭘 제일 하고 싶었습니까? 어, 뭘 진짜 질문을 했다. 뭐 뭘 질문을- 청문위원이 되면 자료 받아보니까 그때 판단하겠지만요. 네. 결국
사람 잡았을 것 같은데.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결국 그냥 주체적인 정치인이다가 주체적인 정치인이에요? 어느 순간은 김민석 브랜드로 정치하다가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수인같이 돼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계기였나. 어떤 계기였나? 그거는 좀 궁금하죠. 왜냐하면 자존심에 있어가지고는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의 커리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저렇게 굽히는 걸 넘어가지고 좀 맹추종적인 자세를 보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을 진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네. 대표 시절에 저기 그 재판 받고 나오는데 후다닥 뛰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막 후다닥 뛰어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저리 쫙 옆에 서더라고요. 같이 카메라에 찍히려고. 나 그걸 보면서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러지? 그러니까요.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총리가 됐어. 아, 저분은 다 생각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리는데 이분이 모두 발언을 했어요.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조를 하고 혁신과 실용, 현장 소통 총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혁신과 실용, 현장 소통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본인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많은 보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이 지금부터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어디까지 높아질지에 대해 가지고 무한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총리 다음에 서울시장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까지 가기 위해서 대통령요? 저는 그런 빌드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여기서 뭔가 나오면 안 된다. 대통령요? 네, 저는 그런 꿈 꾸고 있다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대화를 나눠 보셨어요? 저 옛날에 그 김민석 그 후보자랑 KBS 라디오에서 1년 넘게 방송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나오는 이런 멘트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본인의 정치 지향점 높은 데 두고 있구나.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네. 아 그렇군요. 꿈이 크시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 이제 한 방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총리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몽준 대통령 해서 총리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당적을 그때 배팅 세게 하신 거 아닙니까? 배팅을 세게 했구나. 그래서 20년 그러니까 동안 저는 그게 전무후무한 배팅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가 총리가 돼서 그런 배팅 하시면 큰일 나는데. 그렇군요. 그래요. 자.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네요. 대통령이 꿈이신 분한테 뭘 물어볼 거 없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지난주 일요일 날 오찬했잖아요. 오찬하는데 여기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김용태 위원장이 했는데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일보 쭉 나왔어요. 김용태 위원장 저도 잘 아는데요. 네. 뭐 웬만한 김용태 위원장에 관련된 사안들 제가 아는 상황에서 뭐 털었을 때 전과가 나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과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김용태 위원장이 뭐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욕설이 나올 것이도 않고요.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이 뭐 재산을 그렇게 축적한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재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뭐 그렇다고 뭐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가서 전 그래서 그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아니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 대표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만큼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기준점을 이제 본인으로 삼고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중도인 줄 알고 보수인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 본인이 거기에 본인 세운 다음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엄청난 극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준점을 좀 좌는 좌 맞아요? 저는 이제 슬슬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토론회에서 많이 비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우리 이준석 당시 후보에게 그 뒤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그냥 악수하고 헤어졌죠. 진짜로요? 아니 뭐 눈빛이라든가 이렇게. 눈빛은 항상 비슷했던 것 같고 눈빛으로 욕을 하거나 뭐 눈빛으로 그러지는 약간 않았습니다. 좀 눈빛으로 약간 좀 이렇게 째려본다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어차피 뭉개려고 작정하고 토론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뭘 질문해도 그냥 뭐 그냥 뭉개고 훈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거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뭐 이렇게 극단적이십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애초에 그냥 그 뭉개고 그냥 흘려 보내려고 온 자리였기 때문에 네. 본인도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네 본인도 그렇다기보단 그냥 음. 뭐 인사하고 헤어지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3번이나? 네 거의 그렇습니다. 아, 그럴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 이준석한 뒤끝 있는 사람들 중에 되게 황당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이겼는데 왜 난리지 막 이런 거고 저 이기고 난리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난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계속 이준석 후보가 손꽃으로 계속 찔렀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었나? 악수를 하지만 눈으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신경 안 써가지고 그분한테 그게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취임식 날 취임식 날 전화는 네. 왔더라고 한 번. 전화 왔어요? 네, 전화 왔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축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식의 대화가 그냥 있었는데 예 근데 뭐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냥 통상적인 인사치레라서 다들. 아니 그걸 기억을 좀 하세요. 대통령 전화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수고하셨다 뭐 그냥 뭐 이런 정도. 아니 그래도 대통령 전화인데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저도 옛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키고도 그 전화 받아봤는데 별로 내용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냥. 에이 네, 그래도 그래서- 대통령인데. 예. 아니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취임식 날도 웃겼던 게 네. 취임식 날 혹시 나중에 자료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게 웃긴 게 네. 자기 앞에서 이제 그 취임사 연설하는데 네. 뒤에 이준석이 잡히는 게 싫다고 뒤에 박지원이 나오게 카메라 앵글 잡았어요. 맞아 기억나요 그거. 그 정도로 밴댕이 같이 살았으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뒤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연설하는데 뒤에 박지원 씨하고 그 윤호중 그 당시 공동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둘이 이렇게 대통령을 감싸고 있어요. 이준석은 화면 나오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왼쪽에 어디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밴댕이 같이. 왜 나한테 그래요? 네? 제가 진짜 전직 대통령한테 밴댕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진짜 그런 거 외에는 진짜 표현할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 되게 뭐 본인이 뭐 다른 건 못해도 통 큰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네. 제가 그때는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밴댕이 같았어요. 난 이재명 대통령 물어봤는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해요? 이분은 아직까지 저랑 어떤 인터랙션이 많지 않아 가지고 네. 제가 그때 여당 대표로서 이제 대통령이랑 얘기하는 거랑 네. 뭐 연락이 없으니까 모르죠 제가 이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자 그리고 자 출판기념회 지금까지 해봤습니까? 저 한 번 딱 해봤습니다. 바른미래당. 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는 정가에 팔아가지고 한 푼도 못 들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진짜요? 저희 교보문고에서 나와서 정가에 팔았어요. 교보문고에서 아예 그 부스를 들고 나와가지고 네. 카드 단말기 놓고 저희 카드 닮은 번수만큼 가져갔는데 그랬어요? 그 소위 말하는 봉투 넣는 책값 상자 이런 거 안 뒀어요 저희는. 근데 1억 5천 최소 1억 5천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떤가요? 출판기념회 하면 1억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최소? 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최소 1억 5천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책을 팔아서는 못 벌죠. 그러니까 그 책값이라고 하면서 봉투 넣어놓고 가는 거로 벌겠죠. 그러니까 네. 1억 5천만 원 벌 수 있어요? 더 벌었다는 사람도 봤는데요 저는. 누가 그래요? 누군지 실명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모 의원이 무슨 뭐 6억을 챙겼다, 7억을 챙겼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확인이 될 리가 없죠 그거는. 본인만 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만 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돈을 셌던 사람이 나는 왜 용돈 안 주냐 그래가지고 화나가지고 여기 떠들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 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 갔죠 그 사람. 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갔잖아요. 예. 예. 근데 뭐 갔지. 그 사람 갔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합니다.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제 정청래, 네. 박찬대 두 사람으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나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총선 공천권이랑 관계 없는 거거든요. 이제 지방선거 타겟으로 이제 좀 뭔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탐이 나는 자리이긴 할 건데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이제 당원 경선 시스템이 좀 그래도 돼 있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등 빼놓고는 이제 사실상 공천권에 영향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붙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냥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괜히 뭐 누구 서로 핥혀가지고 문제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조용하게 치러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자,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저기 이 정당 해산 심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거를 이제 정당해산 심판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 통진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따라 가지고 정당해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석기 의원이 어디 강연 가가지고 내란 예비 음모라는 거로 이제 걸려가지고 뭐 도시락 폭탄 아니 도시락이라 그 밥솥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런 맞아요. 게 있다 정도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약간 그걸 처음에 보고 나서 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그런 발언들부터 시작해서 강령이 무슨 뭐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가고 이러면서 결국엔 해산 청구가 돼서 그때 인용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뿅 인용되고 나니까 지역구 의원도 다 다 날아갑니다. 날아갔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정의당으로 미리 탈출한 사람들 빼놓고는 다 날아가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당 해산의 첫 번째 사례가 이제 기록이 된 건데 그때 기준으로 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디 강연회 가가지고 이석기 의원이 뭐 밥솥 폭탄 같은 얘기한 건 약간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건 좀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정당 차원에서의 관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논리적으로는 해산이 가능한 게 된 거죠. 그때보다 심각하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때 통진당 뭐 해봤자 6석 이렇게 되는 정당이 날아가는 것과 107석인데. 107석이 날아가고 실질적인 기능하는 가장 큰 야당 덩어리가 날아가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간을 뭐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하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6명이 그러면은 좀 어느 한쪽 성향이 되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승엽 변호사를 넣으려고 했던 것이 혹시 그런 의도 아니야? 못할 건 없죠.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이게 그리고 제가 다른 언론 나가서 비유할 때 정당 해산 저는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될 확률은 5% 미만이라 봐요. 아까 말했던 이유로 네. 107석짜리 정당 어떻게 날립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 통진당도 그때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게 설마 이게 되겠어? 근데 그 5% 확률로 죽는 버스 이런 거라니까요. 그거 타고 네. 있다 다 이제 정치적으로 죽은 거죠. 그때 5% 확률로. 지금 국민의힘도 만약에 이게 진행되면요. 저는 95% 확률로 안 될 거라 보는데 5% 확률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왜냐면 지금 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면 특검 수사를 해가지고 내란 특검 이런 거 하면서 결국엔 뭐가 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걸면 이것도 6개월 심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9월쯤 뭔가 걸고 들어가면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월 달에 갑자기 뿅 해가지고 5% 확률로 버스가 터졌어요. 그러면 6월 달에 지방선거 무슨 수로 치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5% 확률로 죽는 버스에 다 탄 거예요 지금. 예. 저는 한 번도 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근데 5% 확률로 터집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서 입국을 예. 했죠. 연락해 보셨습니까? 연락드렸습니다.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이런저런 말씀드렸죠. 제가 뭐 원래 전화 내용을 다 얘기하진 않지만은 그런데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 누가 저랑 전화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나라 걱정 많으십니다. 아니 해줄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나라 걱정 많으시고 음. 정당 해산 심판의 가능성은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는. 정당 해산 가능성을 높게 보신다. 예, 저는 5%로 보지만은 홍준표 시장이 뭐 퍼센트 말하진 않지만은 저한테도 굉장히 높게 봐요. 예. 없어질 정당에 예, 미련을 갖지 말라. 그러니까요. 저한테 막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뭐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이 세판짜기를 좀 주도하고 싶은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방선거라는 건 동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다들 그 동력이 생기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 근데 개혁신당과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입당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은 같이 의견을 나누셨습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그 독고 홍준표 아닙니까? 네. 예, 본인이 닭의 머리가 되는 길을 선택하시언정 이 다른 주체들이 창당한 개혁신당에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는 생각 잘 안 하실 거다. 예. 독자 창당이라든가 뭐 이런 생각을 근데 창당을 하려면 제가 그래서 언론에도 얘기했듯이 홍준표 시장이 개인적인 인기나 이런 거는 창당하신 역량이 있는데
지선의 동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예, 전 지방선거라는 파는 동력이 약하지 않을까. 그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아니 직접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럼 어디겠어요. 이제 대구시장 다시 할 건 아니고 예. 서울 그 서울시장은 또 싸우자는 걸 테고 그러면. 예. 그래서 뭐, 경북지사, 경남지사 어이구야. 그냥 해본 예, 소리입니다. 예. 네. 하지만 또 생물이니까 정치는. 그렇죠. 네. 저는 뭐 홍 시장님은 언제나 저랑 뭐 같이 많은 대화를 하시니까요. 또 네. 여지를 열어놓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준수한 토크, 자 이준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달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건 제 편지예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갖고 가세요. 예. 네.